역사 배경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최영화 목록에 항상 포함되어 있는 영화들이죠. 최근에 리들리 스콧 감독이 만든 더 라스트 듀얼이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나온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 성님 1k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제목이나 중세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였던 반면에 이 라스트 듀얼과 나폴레옹은 조금 더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영화다 잠시 후 라는 평이 경기 상당히 광주 많아요.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880원입니다. 하이패스 차로는 1, 4차로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러 이어서 가기 전에 112m 앞 있었어요. 나폴레옹의 좌회전입니다. 생애는 커리어가 새로운 굉장히 길었고 경로로 그리고 그 안내합니다. 안에 굉장히 많은 다음 안내까지 정치적인 계속 방면, 직진입니다. 법률적인 방면, 예술적인 약 방면에서 500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외교,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엄청난 변형을 겪으면서 사실 그 하나만 이해하려고 해도 몇백 페이지가 되는 책을 읽어도 다 잡아내지 못하는 게 나폴레옹의 시대거든요. 근데 아무리 2시간 반이 넘는 영화라고 해도 그 영화 하나에서 나폴레옹의 생애를 또 그 사람의 업적을 시대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었어요. 여기서 리들리 스콧 감독은 굉장히 헛술 식당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아예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폴레옹이 참가했던 가장 유명한 전투를 굉장히 영화적으로 멋지게 디오라마처럼 재현해서 이어붙인 형식으로 영화를 이끌어나가요. 예를 들어서 영화의 그 첫 번째 장면이 1793년에 일어난 툴룸 전투라는 나폴레옹이 거기서 공을 세워서 장군이 되게 한 그 전투가 묘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과 조세핀 사이의 러브스토리가 조금 펼쳐진 다음에 바로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으로 건너뜁니다. 이집트 원정은 1798년이니까 5년이 후딱 지나간 거예요. 중단 설명 없이. 그 다음에 또 나폴레옹과 조세핀의 연애 이야기가 살짝 펼쳐지다가 거의 바로 오스텔리츠 전투로 건너뛰는데 1805년에 있는 전투였기 때문에 7년의 시간이 건너뛰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의 생애 또는 그 시대의 유럽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 영화를 봤을 때는 이 영화가 굉장히 혼돈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고민은 나폴레옹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묘사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폴레옹은 프로파간다의 마스터였고 자기가 군중한테 어떻게 보이는지를 철저하게 통제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인간으로 보이고 싶은지에 따라서 자기의 그림을 다르게 그렸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의 뭐 유명한 초상화를 보면 나폴레옹이 날뛰고 있는 말 침착하게 말을 제압하고 있는 그 유명한 그림이죠. 실제로 그 그림 옆에다가 나의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 인용문과 같이 이렇게 책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아무리 세상 자기 밑에 있는 말이 요동을 치더라도 자기는 이성을 잃지 않는 침착한 사람으로 스스로를 묘사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유명한 나폴레옹의 대관식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나폴레옹이 황제에 앉아있는 앵이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면은 자기가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알렉산더 대왕처럼 고대 황제들과 맞먹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표현하는 그림을 또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기는 세계의 황제 또는 정복자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또 하나의 그림이 있는데 다비드라는 사람이 그린 나폴레옹이 밤늦게까지 업무를 하고 전방에 있다가 터널이 잠깐 있습니다. 돌아선 것 같은 모습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거기에 보이는 데스크 위에 여러 종이가 흩어져 있고 나폴레옹의 최고 업적 중에 하나인 나폴레옹 법전의 총환이 이렇게 말려져 있고 오랫동안 야근을 해가지고 머리도 감지 못하고 약간 부시시한 모습의 나폴레옹이 그 시그네처 포즈로 자기 코트 안에다 손을 끼고 있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나폴레옹의 모습, 정복자의 모습, 행정가의 모습, 침착을 잃지 않는 리더의 모습 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리들리 스콧 감독이 나폴레옹을 그렸을까 또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궁금했던 포인트였어요. 여기서 또한 리들리 스콧 감독은 굉장히 놀라운 선택을 하는데요. 이 영화 속의 나폴레옹은 역사 속의 나폴레옹과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나폴레옹은 야망과 정복욕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서도 눈 하나 끈적하지 않는 약간 괴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요. 그에게 인간성을 돌려주는 이 조세핀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휴머니티와 야망 사이의 갈등을 그리는 약간 상징적인 러브 스토리로서 이 영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 안에 있는 나폴레옹이 역사 속에 있는 인물하고 같은 인물이라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고 있죠. 이 영화를 보러 가야 되는 이유를 하나 뽑는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역시 그 화려한 리들리 스콧 특유의 전투 장면들 같아요. 글라디에이터의 첫 번째 전투씬이라든지 아니면 킹덤 오브 헤븐에 묘사된 하틴 전투나 예루살렘 공방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보다 훨씬 더 스케일을 키워서 멋지고 화려하게 할리우드식으로 이 역사적 장면을 묘사한 걸로 유명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럽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오스텔리츠 전투, 보로디노 전투, 워털루 전투 같은 전투를 현장보다 더 화려하게 묘사한 리들리 스콧 특유의 전투 묘사가 사실 저는 이 영화의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이 유럽 역사에 아직도 행사하고 있는 영향력을 알 수 있는 것이 유로스타라고 하는 영국과 프랑스 사이를 오가는 조구석 열차가 처음 뚫렸을 때 프랑스에서 유로스타 기차를 타는 곳은 오스텔리츠 역이라는 역이었어요. 이 영화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묘사되는 1805년에 프랑스 황제였던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 황제와 러시아 황제의 연합군과 싸워서 그들을 격파하고 중앙 유럽의 주도권을 차지했던 굉장히 중요한 전투의 이름이죠. 프랑스 군대가 역사상 이끌어낸 최고의 승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프랑스의 큰 기차역 하나가 이 전투의 이름을 딴 오스텔리츠 역입니다. 여기서 유로스타를 타고 해저 터널을 넘어서 런던에 도착하면은 런던에 도착하는 역이 유로스타가 처음 개통됐을 때는 워털루라는 역이었습니다. 워털루 전투는 이 나폴레옹 영화 맨 마지막에서 묘사되는 전투죠. 영국의 영국 웰링턴 장군이 나폴레옹이 한 번
거를 막은 굉장히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전투예요. 그래서 아직도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어서 오스텔리 지역에서 기차가 출발해서 워털리역에 도착을 한다는 거죠. 사실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정복자들이 있지만 그 정복자들이 다 후대에 이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남기진 않는데 왜 나폴레옹은 이렇게까지 유럽 역사를 승리체 바꾼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나폴레옹의 최고 업적은 유럽 군대를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개편하는 거였어요. 나폴레옹은 굉장히 훌륭한 장군이었고 승전에 승전을 아주 봐. 거뒀는데 1k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오라봐 1km 앞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는 맹심 없어. 또는 감옥 같은 곳을 군대의 시스템을 모방해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의 군대는 현대 사회의 기틀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폴레옹 이전 시대 군대와 나폴레옹 이후 시대 군대가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나폴레옹 이전 시대의 군대는 기본적으로 봉건 군대였습니다. 황제가 전쟁을 선포하면 대체로 왕을 약 대표하는 500m 앞 어떤 시속 귀족이 500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500m 앞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매 꽈리지 마라 솔솔 갑서. 가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의 동생인 오를레 항공이 주로 지휘를 맡았던 걸로 유명한데 오를레 항공은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군대에서 요즘 말로 짬밥을 먹은 사람도 아닌 그냥 궁전에서 생활을 하다가 왕의 지시에 의해서 군대의 지휘를 맡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거죠. 헛설 식당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헛설 식당 110km. 이동식 과속 단속하는 데는 맹심 없어. 유학을 갔기 때문에 프랑스의 전통 군사 엘리트들이 볼 때는 이제 막 정복당할 식민지에서 온 촌뜨기였어요. 높은 직위의 지휘관들은 사관학교 출신이 아닌 왕족들이 할 거라는 걸 알고 그 한계의 답답함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또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병과가 포병이었기 때문에 포병은 다른 병과와 다르게 대포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대포를 보급한다든지 이런 로지스틱에 관련된 지식이 필요한 곳이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미래의 전쟁은 귀족들이 아마추어처럼 잠깐 지휘를 맡는 거로는 되지 않고 굉장히 많은 과학적 노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적으로 운영을 맡아야 된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몇 가지 지금 군대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당연히 장군이 있으면 그 주변에 병참이라든지 인사 그리고 정보, 작전 이런 걸 관리하는 지휘관들을 보좌하는 장교들로 구성된 참모부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만 나폴레옹 이전에는 유럽의 어떤 군대도 제대로 된 참모부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다.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전투를 하느냐에 따라서 보병, 기병, 포병 등으로 정확하게 병과를 나누고 아주 봐 1k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직급이 정해지는 우리한테 익숙한 군대로 완전히 개편을 합니다. 또 옛날에는 황제가 10만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자기 위용을 보여주기 위해서 10만 명이 한 번에 줄을 지어가지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동 속도도 느려지고 보급선이 길어지거나 너무 거창해져가지고 자기 본진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약 아무리 많은 500m 군인들을 데리고 시속 다녀도 110km 군인들을 15,000명에서 500m 앞 110km. 박스형 단속 구간입니다. 명이 골고루 배치돼 있을 뿐 아니라 그들만의 보급선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게 만들어서 10만 명이 10개